시속 100km로 달리던 와중에 머리부터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내 의식, 내 영혼은 몸을 떠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했어요. 나는 원하는 곳 어디든 원격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의식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주파수와 생각, 느낌,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어요.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그 주파수를 감지하고 전화선을 통해 그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일마저도 가능했어요. 지구 대기를 떠나 우주로, 그리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근원과 천사들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연결을 통해 나는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옳고 그름, 카르마의 순환과 패턴도 볼 수 있었죠. 물질적 세계에 집착하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뭘 놓치며 살아왔는지를 알겠더군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일들이 쉽게 다가오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실화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일은 뭘까요? 나는 말콤 네어라고 합니다. 나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내가 1살 때 이혼하셨죠. 나는 망가진 두 가족에 속해 있었어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약물과 알코올을 보며 자랄 수밖에 없었죠. 나는 말하기에 문제가 있었고 학습장애도 있었으며 심지어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모두 너무 트라우마였고 그리고 외로웠어요. 부족과 결핍의 마인드셋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나는 그 부족과 결핍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지침이나 규율, 체계도 없는 삶이었죠. 정말 슬프고 감정적이며 화가 난 심리 상태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술, 약물, 성적 쾌락, 친구 등 현실 도피를 위한 모든 무의미한 것에 빠져 있었어요. 의식하거나 자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출, 중학교 중퇴, 구타와 괴롭힘, 가족으로부터의 고통과 소외를 겪었어요. 파멸,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어요. 하지만 내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심지어 내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냥 두려웠어요. 나약했지만 자신의 그 나약함을 분노로 가리려 애쓰고 있었던 거죠. 어린 시절에 당한 학대를 세상에 풀어내고 싶었어요. 넌 쓰레기야 같은 소리를 들으며 생긴 피해의식을 떨쳐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내겐 어떤 길잡이도 지혜도 없었어요. 어떤 진실도 알지 못했죠. 어느 날 친구의 하우스 파티에 갔어요. 이유야 뻔했죠. 여자들, 약물, 술. 결국 내 한계를 인식하지도 배려하지도 않은 채 무모하게 파티를 즐겼어요. 하지만 그 파티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운전을 해가는 사이에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파티에서의 약물과 술 기운이 급격히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나는 내가 과속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또 무모해지고 말았죠. 더 세게 밀어붙여 하며 악셀을 최대로 밟아버렸거든요. 당시의 내 심정은 아무렴 어때? 상관없어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근원이나 상의자에게 아무렴 어때? 난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결국 남의 집을 들이받고 말았죠. 시속 100km로 달리던 와중에 머리부터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어느 순간 나는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내 의식, 내 영혼은 몸을 떠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했어요. 20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람의 얘기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내 몸이 바로 딱 그 지경이었거든요. 구급차가 왔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등의 말이 오갔죠.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어요. 그들은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어요. 몸에서 빠져나온 상태로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죠. 출혈이 심했고 폐는 망가졌으며 목 뒤로는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어요. 그들은 수술을 통해 날 소생시키려고 했지만 내 생존을 장담하지 못했어요. 수술은 했지만 결국 내 몸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겨우 숨만 쉬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병원으로 왔고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갔죠.
나는 원하는 곳 어디든 원격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의식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주파수와 생각, 느낌,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나를 위한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어머니의 생각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을 하기도 전에 말이죠.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그 주파수를 감지하고 전화선을 통해 그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일마저도 가능했어요. 의식적으로 주파수에 연결될 수 있었고, 동시에 모든 장소에 존재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깨어났을 때 내가 들었던 그들의 생각, 기도, 통화 내용을 모두에게 말했었죠. 그러자 그들은 그저 돌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죠. 그들은 내가 말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또 내 몸은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내 영혼이 말하길 목 보호대를 벗어야 한다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죽게 될 거라고요. 호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영혼이 몸 안으로 들어가 몸이 수술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한 거죠. 때때로 육체는 영혼이 가까이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영역을 떠난 순간은 어머니가 내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던 때였어요. 의사가 간호사를 통해 어머니의 의향을 물었고, 어머니는 결정을 하셔야 했죠. 어머니는 다른 가족들과 상의했고, 가족들은 의사들에게 왔다 갔다 하며 논의하느라 바빴어요. 결국 어머니는 간호사들이 하는 말을 믿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은 생명 유지 장치의 플러그를 뽑는 쪽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점점 더 멀리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만큼은 알겠더군요. 나는 어딘가로 당겨지고 있었고 병원, 땅 등 모든 걸 볼 수 있었어요. 지구 대기를 떠나 우주로, 그리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영원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다 드디어 그 빛 속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어서와 환영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더군요. 사랑, 연민, 용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떠한 심판도 비난도 없었어요. 걱정 말 거라. 넌 용서받았다. 넌 이제 여기 있잖니?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나는 천사들과 근원을 봤어요. 그중 눈에 띄는 한 존재가 내게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 근원과 천사들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연결을 통해 나는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용서, 초연함, 사랑, 포용.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그 하얀 빛과의 연결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와의 연결을 의미했어요. 또 그 하얀 빛과의 연결은 내 진동 주파수를 높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이 하얀 빛과 연결될 때 생기는 생각과 느낌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 하얀 빛의 따뜻함, 행복, 기쁨, 용서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적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느낌을 나는 나의 트라우마, 고통, 부러진 뼈를 치유하는 데 사용했어요. 또 중독과 약들에서 벗어나는 데도 사용했죠. 그 빛은 포옹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그 빛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어요. 그 빛과 분리되면 뭔가가 잘못되기 시작해요. 우린 그걸 알아차릴 수 있죠. 반대로 우리가 그 빛과 다시 연결되고 치유, 용서, 봉사의 의도를 전달하면 이 땅에서 그 의도는 현실이 될 거예요. 라이프 리뷰도 진행됐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류한 다른 사람들, 그들의 관점, 감정, 생각, 에너지 등 모든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옳고 그름, 카르마의 순환과 패턴도 볼 수 있었죠. 라이프 리뷰는 내가 행한 상호작용과 선택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가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일, 하지 않았지만 할 수 있었던 일, 그렇게 했지만 다르게 했어야만 했던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겐 아주 큰 무게로 다가왔어요. 그곳의 편안함, 평화로움, 행복, 기쁨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게요. 물질적 세계에 집착하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뭘 놓치며 살아왔는지를 알겠더군요. 스스로를 구원할 필요가 있었어요. 내 영혼의 목적이 변화라면 나는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할 필요가 있었어요. 내 결심과 맹세가 진심임을 근원히 알았고 환영해줬어요. 그런 후 나는 하얀 빛과 그 영역을 떠났고 내가 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갔어요. 지구의 대기로 들어갔고 그 다음 병원, 그 다음은 몸으로 들어가는 순이었죠. 내가 깨어난 것은 생명 유지 장치가 꺼진 직후였어요. 어머니의 결정에 의해 생명 유지 장치가 꺼졌고 그 몇 분 뒤 내가 깨어난 거였어요.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느낌, 길을 잃은 느낌, 물질적 세계의 무거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스트레스, 고통, 우울, 불안, 두려움, 의심, 잘못된 것에 대한 집착 등 우리가 불평하는 모든 것이 돌아왔어요. 같은 몸, 같은 마인드셋, 같은 성격, 같은 사람으로 돌아온 거죠. 비록 가족도 오고 어머니도 왔지만 그들은 내가 죽기도 전에 나의 죽음을 바랬어요. 나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어요. 나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 모든 것은 내가 가진 독성이었고 그 독성은 그들이 나의 죽음을 바랄 만큼 지독했던 거죠. 내 여동생은 내가 버스 같은 것에 치이길 바랬어요. 아버지는 넌 혼자 쓸쓸히 외롭게 죽어갈 거야 라고 하실 정도였죠. 이 모든 독한 말을 쏟아낼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와줬어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해했지만 근원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 연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어요. 나 자신을 근원과 동조시켜야 했어요.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다시 배워야 하기도 했죠. 그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여정이었어요. 나는 사람들을 꿰뚫어보고 행간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말을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죠. 간호사는 내게 뼈가 부러졌으니 8주에서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더군요. 의사는 75%의 마비가 있고 뇌 손상도 있으니 3개월에서 8개월, 어쩌면 영원히 완치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의사들은 또 내가 예전처럼 걷지 못할 수도 있고 예전처럼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 안의 뭔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의식을 몸 안으로 집중했어요. 그리고 뼈, 신경, 근육을 치유하기 시작했죠. 내 몸은 심각한 신경 손상과 근육 파열 및 혈관 손상이 있는 상태였어요. 모든 것이 난도질 당한 상태였죠. 나 자신의 꼬임을 풀어내며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만에 망가졌던 폐가 다시 융합되어 치유되었어요. 병원에서 몇 주나 몇 달이 필요하다고 했던 일을 나는 며칠 만에 해낸 거였죠. 그들은 부러진 뼈가 치유되는데 몇 달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난 그걸 몇 주 만에 해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달가워하지 않더군요.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에요. 스스로 공부하고 연습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라이프 리뷰 전에는 이 능력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이 능력을 거짓으로 보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실이니까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일들이 쉽게 다가오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거예요. 악마는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악마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독성 그리고 부정성이죠. 여러분이 의심, 부족, 결핍, 분리에 대한 생각에 계속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면 그것들은 쉽게 현실화 되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거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동기화를 통한 정렬의 결과죠. 따라서 여러분이 그 상태에 계속 머문다면 동기화를 통한 정렬을 통해 그 일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화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일은 뭘까요? 항복, 초연함, 받아들임, 인정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취약점으로 들어가서 그것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단점, 취약점으로부터 도망을 쳐요. 그들은 그 긴장된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서는 자신의 잠재력과 반대되는 일들을 해요. 그들은 희생자가 되고 말아요. 그들은 힘든 노력 없이 그들이 원하는 일만을 하고 싶어 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자아, 자신의 성격을 바꿔야 해요. 조 디스펜자 박사가 말했듯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적 현실을 먼저 바꿔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일들은 공부하고 연구하며 스스로를 자각하고 자아를 실현해 나아가며 힘들어도 변화하려 노력하면 가능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게 되죠. 스스로의 부족함과 부정성을 꺼내 자신의 면전에 보여야 해요. 대면하는 거죠. 거울 대화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의 부정성을 살펴보고 인정하고 항복하면서 현재의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거울을 보며 나는 아름다워. 나는 놀라운 사람이야. 나는 나를 사랑해. 따위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자신의 부정성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현재의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런 다음 그것을 놓아주고 풀어주며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들이려면 기존의 것을 없앨 공간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먼저 자기 안을 비우세요. 그런 다음 새로운 가능성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에 다른 일들을 먼저 처리하시라고 충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인생은 여러분 앞에 시험과 카르마 사이클을 구현해낼 것이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시험은 있기 마련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끌어당김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끌어당기려면 선행되어야 할 게 있어요. 자기 안의 내적인 패턴, 경향성, 그리고 카르마를 풀어내는 일. 그게 먼저여야 해요. 그리 되면 여러분의 끌어당김은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적 패턴, 카르마의 영향 없이 끌어당김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각화는 샤워하는 도중, 아니면 뇌파가 세타 또는 알파 상태에 있다고 느낄 때 할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졸릴 때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네빌 고다드의 상상, 거기서 시작해 볼 수도 있어요. 꿈에 그리던 환상적인 집 안에서 잠들어 보세요. 꿈의 자동차를 운전하며 그 상상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다양한 기술, 다양한 양식,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각은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하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잊지 말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도 용서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들의 삶에 꼭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의 삶 속에 있다면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또 그들의 삶 속에 있지 않더라도 그들을 용서해야 해요. 이 모든 것은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가 이 과정을 가고 싶어 해야 해요. 그래야 그들 자신만의 패턴,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서는 이래요. 자신만의 특정한 사이클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반복되는 패턴을 드러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패턴을 파악하고 그 패턴과 사이클의 결과로 발생하는 카르마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가 이 과정의 진행 방식과 그 대처 방법을 이해한다면 그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는 근원, 상이자, 고차원 에너지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는 그 내면의 소리, 내면의 속삭임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내놓은 것을 세상은 여러분에게 돌려줄 거예요. 나는 삶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을 얻었어요. 나 자신의 행동 특성과 독성, 부정성,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내면의 모습이었어요. 일단 여러분이 내면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의식은 삶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되돌려주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이 삶으로 끌어들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끌어당겨 현실화시킨 것이죠. 우리 마음속 내용,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 주입되어 온 것이죠. 세상에 있는 누구나 치유되지 못한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제한된 믿음을 세상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에너지를 그 제한된 믿음이 아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념에 투입해 보세요. 매일매일 연습하고 실천해 보세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눈을 보며 하세요. 그 새로운 믿음과 함께 잠드세요. 그 새로운 믿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세요. 모든 것이 다시 연결될 때까지, 재구성될 때까지 매일매일 연습해야 해요. 자신의 뇌를 재구성해야 해요. 어쩌면 우리의 뇌는 우리를 돕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의 두뇌는 유연하지만 우리를 돕도록 프로그램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돕도록 우리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 신념은 시행착오, 혼란, 역경을 통해 올 거예요. 그렇다고 고통과 괴로움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불평과 불만을 극복해내야 해요. 내 임사체험은 나의 카르마 사이클, 패턴 때문이었어요. 내 운명이 나를 붙잡고서는 뺨을 때린 격이었죠. 내가 속삭임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나는 그 속삭임을 듣는 방법을 몰랐어요. 자신의 카르마 사이클, 자기 내면의 무의식적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전혀 몰랐어요. 나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카르마 사이클, 패턴은 삶 속에서 여러분을 계속 테스트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존의 자신에서 얼마나 변화해 가는지를 지켜보겠죠. 다만 문제는 이거죠. 과연 그 고통, 그 괴로운 느낌을 받아들여 감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가? 그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감내하며 다른 것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위험을 각오하고 과감히 도약하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을 되려 더 하려고 애써 보세요. 샤워하기가 귀찮고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러 가보세요. 그냥 우울해하지 말고 샤워를 하면서 우울해하는 거죠. 그거 아주 작지만 값진 승리가 될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인생 여정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죽을 것이고 뒤늦게서야 많은 것을 깨닫게 될 테죠. 나는 지구에 있는 동안 이미 라이프 리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나중에 죽은 후 진행되는 다른 라이프 리뷰를 기다릴 생각이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고 바로 지금 깨우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